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114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가증권은 증권의 종류에 따라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맞지요? 2번 지분증권은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가는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만기 보유증권으로는 분류할 수 없다. 맞지요? 지분증권이라는 거는 주식 말하는데 주식은 만기가 없으니까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걸로 분류할 수가 없겠지. 3번 단기 매매증권, 매도가는 증권, 만기 보유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요게 틀렸다. 그지요? 단기 매매증권, 매도가는 증권은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해가지고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을 회계 처리합니다. 그와 달리 만기 보유증권은 어차피 끝까지 만기까지 들고 있을 거다 보니까 평가이익, 평가손실을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단어 때문에 3번 질문은 틀린 것이다. 정답 3번. 4번 확인합니다.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무증권은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가는 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맞지요? 국채, 공채, 회사채라는 채무증권은 단기 매매증권, 매도가는 증권 아니라면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겠지 뭐. 문제 2번 주식회사 한국은 X 1년 중에 신규 취득한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채택했는데 격리부서 담당자의 실수로 감가상각비를 정률법에 따라 회계 처리했다. 해당 오류가 X 1년 기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정률법이랑 정액법 비교하는 문제다. 그지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차감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서 비용화시키는 것이 감가상각이라는 거다. 그지? 감가상각 방법에서 정액법도 있을 수 있고 정률법도 있을 수 있는데 정액법은 한 매기마다 똑같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기록하는 방법이고 정률법은 내용연수 초반에는 감가상각비를 크게 기록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할수록 감가상각비 금액이 작아진다 이겁니다. 어차피 내용연수 동안 기록해야 되는 감가상각비는 똑같은데 인식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내용연수 초기에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누가 더 큽니까? 정률법이 더 크다 이겁니다. 자, 지금은 몇 년도라고? 올해 취득했답니다. 1년 차다 이겁니다. 내용연수 초기이니까 이번 연도에는 정률법의 감가상각비가 훨씬 크다 이거지. 정액법보다. 그지? 원래는 정액법인데 실수로 정률법을 채택하는 바람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엄청 커졌다. 그지? 감가상각비는 증가한다. 자, 당기순이익은 비용이 커지니까 당기순이익은 작아지겠지, 그치? 그리고 장부금액이라는 건 뭡니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걸 말하는데 올해는 1년 차야. 1년 차에 기록한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거다, 그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정률법을 채택하면 커져버린다, 그지? 그러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금액은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다. 그래서 정률법 비교했을 때 내용연수 초기에는 정률법이 감가상각비가 더 커. 너 그거 알고 있는지를 묻고 싶었다 이겁니다. 됐지요? 문제 3번. 다음 중 회계 변경의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 일괄 처리법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맞겠지요? 단기 일괄 처리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오류가 있는데 중대하지 않은 오류의 경우에는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 과거 재무제표를 뜯어 고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과거에 잘못된 거를 올해의 장부에 반영시키는 거가 단기 일괄 처리법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전 재무제표를 건드리지 않으니까 예전 재무제표는 그대로 놔두고 올해 재무제표를 고치니까 과거 재무제표를 그대로 놔둔다는 차원에서 신뢰성은 높다. 그렇지? 단기 일괄 처리법. 신뢰성은 높아. 과거 거를 건드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비교 가능성은 낮아진다 이겁니다. 기간 간 비교 가능성.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은 떨어지지. 과거에도 잘못되고 막 올해도 막 과거의 엉터리를 올해 반영시켜 버리니까 올해 금액도 막 뒤틀리고 그지. 그래서 기간 간 뭔가 비교하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된다 이겁니다.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은 떨어진다. 됐지요? 전지법은 변경된 새로운 회계 처리 방법을 단기와 미래 기간에 반영시키는 것을 말한다. 맞지요? 전지법. 그다음에 소급법. 소급법은 변경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이 저하된다. 틀렸다, 그지? 비교 가능성. 자, 소급법. 소급법은 언제 씁니까? 회계 변경 중에서 회계 정책의 변경. 그 다음에 오류 수정 중에서 중대한 오류. 그때 쓰는 게 소급법입니다. 의미가 뭐다고? 과거의 재무제표를 뜯어 고친다라는 것이 소급법이다, 그지? 과거에 작성했던 재무제표를 다시 고치는 거니까 과거의 이미 보고된 내용을 고치는 거니까 신뢰성은 떨어지는 행위다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 기업의 정보가 산출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해놓고 보고했던 정보를 다시 뜯어 고치니까 신뢰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지. 그와 달리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겁니다. 이렇게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자, 소급법은 변경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런 건 되게 모호한 문장이고 핵심 키워드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유지가 그대로 잘 되는데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3번 지문은 틀린 것이다. 됐지요? 정답은 3번. 4번 단기 일괄 처리법은 회계 변경 누조 효과를 단기 손익에 반영하는 방법을 말한다. 맞지요? 그리고 이런 특징 정리하는 김에 전진법도 정리합시다. 전진법은 언제 쓰는 겁니까? 회계 추정의 변경 때 쓰는 거다. 그지? 올해부터 새롭게 추정된 내용을 적용한다라는 개념이고 과거 재무제표를 건드리지 않으니까 신뢰성은 높아집니다. 근데 기간간 비교 가능성은 떨어지겠지, 그지? 과거에 계산했던 금액하고 올해부터 적용하는 거하고 좀 갑자기 확 바뀌니까 기간간 비교 가능성은 떨어지겠지. 그래서 그 특징을 요약한다면 이렇게 딱 선을 그을 수 있겠네. 소급법은 전혀 다르고 단기일괄처리법, 전진법은 거의 똑같게 요약될 수 있다. 됐지? 소급법은 과거 재무제표를 뜯어 고치니까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비교 가능성은 유지가 잘 된다. 그 달리 이 두 방법은 과거 거를 건드리지 않으니까 신뢰성은 잘 유지된다. 그러면 장점을 이렇게 표시할까? 자, 장점을 소급법은 기간간 비교 가능성이 높다. 단기일괄 처리법과 전진법은 신뢰성이 높다. 이렇게 장점을 딱 정리할 수 있겠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문제 나오면 말장난이잖아, 그지? 핵심 키워드 가지고 딱 친속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특징을 요약해 놓으면 판단할 때 도움이 되겠네. 됐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무상태표상의 자본 조정에는 감자차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 주식이 포함된다. 그지요? 2번.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액면 금액을 자기 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기 주식 취득하면 액면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 아니고 취득 원가를 측정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지? 그래서 액면 금액으로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요것 때문에 틀렸지.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거는 맞는데 금액 측정을 취득 원가로 측정한다 이거지. 그래서 2번이 틀린 질문. 정답은 2번. 3, 4 확인합니다. 3번.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한 경우 자본 조정의 자기주식 처분 손실 범위 내에서 상계 처리 먼저 하고 남은 금액을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한다 이거지. 그지? 4번. 자기주식 소각 시 취득 원가가 액면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익을 감자 차익으로 해서 자본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맞겠지? 자, 실제로 회계 처리 한번 해볼까? 자기 주식을 취득 원가로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주식을 1,000원 주고 구입했었어. 그런데 액면 금액이 그 자기 주식 구입했던 거를 소각한답니다. 불태워서 없어버린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액면 금액은 아니야. 취득 원가를 그러면 700원을 하자. 취득 원가가 700원이었는데 우리가 찢어버리는 그 주식의 액면 금액은 1,000원이었어. 자, 그러면 자기 주식 취득할 때 차변에 회계 처리했을 거다, 그지? 차변에 있는 자기 주식을 대변에 적어서 없애는 거지. $700. 그리고 차변에는 주식이 없어지니까 자본금 계정 과목 써서 회계 처리합니다. 액면 금액으로 얼마? 1,000원. 그러면 액면 금액으로 따질 때 1,000원이라고 적혀 있는 주식을 사와서 찢어버리는데 애당초 얼마 주고 구입했었던 거라고 700원 구입했던 꼴이잖아, 그지? 그래서 300원만큼 싸게 주고 구입해 온 거니까 그 부분을 감자 차익이라고 회계 처리하는 것이지, 그지?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다. 문제 5번. 다음 중 사채가 할증 발행되고 유효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틀렸다, 그지?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매년 상각액은 점점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1번. 정답은 1번이지. 2, 3, 4 확인합니다. 사채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하더라, 그지? 할증 발행의 경우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원인 액면 금액을 1억 800만 원에 발행한다. 이런 게 사채의 할증 발행이다. 그지? 그러면 처음에 사채 발행했을 때는 돈 들어온 거 엄청 큽니다. 그런데 만기가 되었을 때 갚아야 되는 원금은 1억 원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차액 금액인 800만 원이 작아지고, 그지? 갚을 돈이 작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이거지. 그래서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기록하는 금액은 액면 이자로 빠져나가는 돈에서 요 800만 원이 상각되는 금액을 차감해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거다. 그지? 기분 좋다 이겁니다. 갚아야 될 원금이 점점 작아지고 있으니까 그 말이지. 자, 이자 비용은 액면 이자에서 상각 금액을 차감해 가지고 회계 처리하게 되는데, 할증 발행의 경우는 상각액은 매년 점점 커진다고 했어. 액면 이자는 매년 똑같아. 매년 똑같은 액면 이자에서 점점 커지는 상각액을 빼니까 이자 비용은 가면 갈수록 매년마다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그렇지? 3번. 사채의 장부가액은 초기에는 크고 기간이 지날수록 작아진다. 당연하다, 그지? 애당초 처음 발행할 때는 장부 금액이
1억 800만 원이었잖아. 그지? 액면 금액에서 사채 할증 발행 차감을 플러스 시킨 거 1억 800만 원이 장부 금액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그게 나중에 만기가 되면 결국 얼마가 됩니까? 1억 원이 되니까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4번 사채 발행 시점에 발생한 사채 발행비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사채의 만기일까지 잔여 기간에 걸쳐 상각해서 비용화한다. 그지? 사채 발행비가 있으면 그 부분은 발행 금액을 작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그걸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플러스 시키거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작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결국 삼각통에서 없어지겠지. 비용화 되겠지. 그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채 발행할 때 즉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사채 할인 또는 할증 발행 차금으로 일단 반영시킨 다음에 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6번. 두 개의 보조 부문과 두 개의 제조 부문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서울의 부문 간 용역 수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제조 부문 X에 배분될 보조 부문 원가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단, 주식회사 서울은 단계 배분법에 의해서 보조 부문 원가를 배분하며 보조 부문 중 수선 부문의 원가를 먼저 배분한다. 됐지요? 단계 배분법 문제네요. 오케이. 누구부터 배분한다고? 수선 부문부터 배분한다. 됐습니다. 묻고 있는 건 뭡니까? X, 제조 부문 X에 배분되는 보조 부문 원가를 계산하는 문제네요. 오케이. X, 여기에 집계되는 보조 부문 원가를 계산하는 문제고, 자, 순서가 수선 부분 먼저, 그 다음에 전력 부분 이런 순서로 배분한답니다. 자, 먼저 수선 부문의 원가가 10만 원인데 4대 4대 2 비율로 뿌린다 이겁니다. 서포트 부문인 전력 부문으로 40% 보내는데 이걸 일단 고려하자 이거지. 10만 원의 40% 4만 원이다 그지? 4만 원을 전력 부문으로 보내주었구나. 수선 부문에서 X로 보내는 거. 보내는 거는 10만 원 곱하기 40%다 그지? 10만 원 곱하기 100분의 40해서 4만 원. 그리고 전력에서 X로 보내는 거는 8만 원에서 주반하면 안 된다. 4만 원 얻어먹은 것도 감안해야 된다. 그지? 원래 8만 원 집계되었다가 4만 원 플러스 시킨 12만 원을 가지고 작업해야 되는데 100분의 30만큼을 보낸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8만 플러스 4만 12만 원 곱하기 0.3 하면 되겠지. 36,000원. 이게 36,000원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합하면 76,000원이네. 그지? 정답은 4번. 문제 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직접 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몇 단위인가? 주식회사 중부는 선입선출법에 따른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고요. 직접 재료의 절반은 공정 초기에 몰빵 투입, 나머지 절반은 공정 80% 시점에 몰빵 투입이랍니다. 좀 특이한 투입이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 그지? 파이프라인만 그리면 돼. 공소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단기 물량 흐름 다음과 같답니다. 자, 제공품의 물량 흐름.
400단위 기초제공품. 착수가 5,000. 그러면 5,400이네. 자, 오른쪽 완성된 거가 5,000인데요. 선입서지법은 요 5,000개 완성된 거를 기초재원품 완성분인 400개와 단기 착수본 완성분인 4,600개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그지? 기초재원품의 기완성도를 정확하게 고려해서 분석한다 이겁니다. 선입서지법. 기말재원품은 400개. 그래서 합해서 5,400. 자, 400개 기초재원품 기완성도는 60%였네. 60%에서 출발하자. 그리고 기말재원품 완성도는 30%입니다. 처음부터 출발해서 30%에서 멈추었네. 자, 파이프라인 그립시다. 자, 400개는 60%에서 출발했어. 그리고 완성되었어. 4,6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완성되었어. 4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30%에서 멈추었어.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only 재료비만 요구하고 있다. 그지? 재료비의 완성분 반산량. 자, 투입 시점 좀 특이하다. 그지? 절반 나누어 가지고 절반은 공정 초기 몰빵 투입. 나머지 절반은 80% 시점에서 요 시점에서 몰빵 투입. 둘로 나누어서 투입되네. 자, 분석하자. 4,600은 아무 생각 없다. 그지? 처음부터 출발해서 끝까지 갔으니까 어쨌든 절반 얻어먹었어. 4,600 그대로 적으면 되고. 자, 이제 기초조용품 봅시다. 60% 출발했으니까 공정 초기에 몰빵 투입되는 거는 이미 작년도에 얻어먹었고 올해 얻어먹는 거는 80%에서 투입되는 이 부분만 얻어먹는다. 그지? 그러면 400개 곱하기 50%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지. 일 있습니까? 200. 요거를 판단할 수 있겠니를 물어보는 문제였네. 그 다음에 기말재원품. 공정 초기에 출발해서 30%에서 멈췄어. 그러면 공정 초기 몰빵은 전부 얻어먹었어. 근데 80% 시점에서 투입되는 건 하나도 못 얻어먹었어. 그러면 30%에서 진행됐다 하더라도, 그지? 400 곱하기 30%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다. 그지? 400 곱하기 50%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지. 200. 그래서 요 두 개의 환산량을 잘 판단할 수 있겠니를 물어보는 문제였지. 전혀 어렵지 않다. 그지? 그러면 요거 세 개 열심히 합하면 5,000 계산되네. 정답은 4번. 지웁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가. 공손품은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로부터 남아있는 찌꺼기나 조각을 말한다. 틀렸다. 그지요? 작업 폐물에 대한 설명이네. 나. 비정상 공소는 발생한 기간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더라. 그지요? 다. 정상 공소는 효율적인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공손으로 원가성이 있다고 본다. 그지? 우리가 아무리 잘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손을 말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상 공손 원가는 정상품의 제조 원가로 처리하더라 이겁니다. 오케이. 라. 정상 공손은 작업자의 부주의, 생산 계획의 미비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틀렸다. 그지요? 작업자 부주의 이런 걸로 발생하는 거는 비정상 공손인 것이다. 그래서 비정상 공손 원가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못 막았으니까. 그지? 오케이. 그래서 맞는 걸로만 짝지어진 거는 나와 다가 되겠지. 정답은 2번. 문제 9번. 다음 중 원가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로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로 구성된다. 틀렸다. 그지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 뭡니까? 고정비, 변동비, 준고정비, 준변동비가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다. 그지?
그리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라는 건 어떻게 분류한 겁니까? 추적 가능성과 발생 형태를 모두 고려했을 때의 분류였다 이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틀린 문장은 1번이 되겠다. 정답은 1번. 2, 3, 4 확인합시다. 2번.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는 직접비와 간접비지. 오케이. 3번. 원가의 발생 행태에 따른 분류는 재료비, 노후비, 제조경비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재료비, 노후비, 제조경비로 분류하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발생 형태라고 부른다, 그지? 발생 형태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다수설인데 이 출제한 교수님은 발생 행태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 설명하고 있는 소수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용어인 발생 형태로 이렇게 단어 고쳐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됐죠? 단어 약간 차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차이 있더라도 답은 충분히 찾을 수 있잖아. 어차피 1번이 틀린 지문이야. 정답은 찾았고 3번 지문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다수설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좀 바꾸어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됐지요?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재료비, 노후비, 제조경비다. 4번 의사결정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로서 관련원가, 매몰원가, 기여원가 등으로 구성된다. 그지? 의사결정과 관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었었다. 정답은 1번. 문제 10번 봅니다.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선입선출법 및 평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종합원가 계산의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중 실제 물량 흐름에 보다 충실한 방법은 선입선출법이다. 맞는 문장이겠다. 그지요? 선입선출법은 기초제공품의 기완성도를 정확하게 고려해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이니까 평균법보다 조금 더 실제 물량 흐름에 충실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번 기초제공품이 없는 경우 종합원가 계산에 의한 원가 배분 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결과는 동일할 수밖에 없지, 그지? 평균법, 선입선출법이라는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 기초제공품의 기완성도를 고려하는지 안 하는지의 차이인데 기초제공품 자체가 아예 없다면 요 두 방법의 결과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3번 선입선출법과 평균법 모두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과정이 있겠지, 그지? 약간 방법만 서로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래서 한번 맞으니까 4번이 틀린 지문이겠지. 4번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선입선출법에서만 고려 대상이고 평균법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틀렸다, 그지요? 기말 제공품 완성도가 아니고 기초 제공품 완성도라고 단어가 고쳐져야 맞는 문장이 되겠지. 틀린 질문은 4번. 문제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면세 사업자라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면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더라, 그지? 면세 포기제도. 2번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이고 면세는 불완전 면세 제도이더라, 그지? 이론적으로 볼 때. 3번 영세율과 면세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의무는 면제되나 일정한 협력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틀렸다, 그지요? 영세율은 과세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거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 정답은 3번. 4번 국내 거래를 하더라도 영세율 적용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지? 대표적인 사례가 내역시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 이런 것들이 영세율, 국내 거래이지만 영세율 적용되는 사례. 문제 1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1번 귀속 불분명한 증빙 불비 기업 업무 추진비, 가공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이름 부른다, 그지? 증빙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거짓 부름으로 비용 처리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손금 불산입이고 소득처분은요 대표자가 책임지는 거지. 대표자 상여라는 걸로 소득처분.
2번 임원의 퇴직금 한도 초과액 뭡니까? 상여로 소득처분 플러스 세무조정이고 상여 소득처분. 3번 주주인 직원의 가계급금 인정이자 가계급금 인정이자만큼 플러스 세무조정하고 귀속을 따진다 그지? 누가 돈 가져갔는지 따지는데 주주이면서 동시에 직원이랍니다. 그러면 주주라면 배당 소득처분, 직원이라면 상여 소득처분인데 둘 모두 겹친다 이겁니다. 그때는 뭘로 본다고? 직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이겁니다. 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면 아주 일이 좀 복잡해진다 이거지. 좀 과세 편의성을 과세 행정 편의를 위해서 상여로 소득처분해 버린다. 즉 연말정산으로 그냥 반영시키는 게 깔끔하다 이런 취지겠지. 그럼 1, 2, 3번 모두 소득처분 상여니까 정답은 4번이겠지. 그지? 채권자 불무용 사채이자에 대해서 플러스 세무조정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대표자 상여다. 그지? 그런데 만약에 채권자 불무용 사채이자인데 원천지수가 이미 되었다면 이미 나라에 돈 납부한 거니까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처분하더라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채권자 불무용 사채이자 소득처분이 둘로 나눠진다. 원천지수 된 부분은 기타 사회유출, 원천지수 되지 않은 거는 대표자 상여 이렇게 둘로 소득처분이 나누어졌었다 이겁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소득처분이 나머지와 다른 거는 정답이 4번 되겠네. 문제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입니까? 판단해 봅시다. 가. 온라인 게임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한테 게임 머니를 판답니다. 뭐 과세 대상이겠지, 그지? 자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파는 거잖아, 그지? 게임 머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게임을 서비스 용역을 이용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용역을 판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용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판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과세 대상이겠지. 사업자가 점포를 임차하여 과세 사업을 영위하던 중 점포의 임차 권리를 판매한다. 그지? 권리를 판매한다. 보이지 않는 무채무를 판매하는 거니까 과세 대상.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해약으로 인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손해배상금을 받는다. 이미 답 좋았네.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돈을 주고받는 거 이런 거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될 수가 없겠지. 사업자가 흙과 돌을 판매한다. 흙, 돌 이런 거 공짜 아니잖아. 그지? 돈 받고 다 팔잖아. 그리고 또 재화 공급이지. 오케이. 그래서 과세 대상인 거는 물론 뭐 이런 시시콜콜한 내용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겁니다. 그지요? 판단해 보니까 과세 대상인 거는 하나, 둘, 세 개네. 정답은 3번. 그리고 잔소리 이런 거 우리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겠지만 또 시험장 가면 너무 긴장해가지고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생소한 내용이니까 얼떨떨할 수 있어. 괜찮아. 내가 알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지식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빨리 판단하고 빨리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한 개 맞출 수 있겠지만 혹시 틀리더라도 시험 합격할 수 있다. 됐지요? 다시 한번 잔소리 드립니다. 조금 생소한 내용 나오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로 신속하게 빨리 찍고 넘어가자. 문제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단 모두 국내에서 신용카드 쓴 걸로 가정한다. 됐지요? 과세 양성화와 관계없는 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의료비, 병원에서 신용카드 쓰면 의료비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된다고 했어. 아파트 관리비 이런 거는 공과금 성격이다 보니까 과세 양성화 관계없고 따라서 신용카드 공제되지 않더라. 그지? 정답은 2번. 자, 3번. 취약 전 아동의 학원비 이런 거는 사교육비다. 그지? 사교육비를 신용카드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도 되고 교육비 공제도 되고 중복 공제 되더라. 교복구입비도 마찬가지다. 그지? 사교육비 중복 공제 가능하다. 됐습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결손금은 15년 동안 이월공제 가능하지, 그지? 2번,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장부 멸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그때도 이런 이유로 추계하는 경우라면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하다. 맞지요? 3번,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1년간 소급공제도 가능하더라. 그치요? 그럼 1, 2, 3번 맞으니까 4번이 틀렸겠지. 주거용 건물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추후 발생하는 해당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못 써먹고 해당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게 원칙인데 부동산 임대업 중에서 주거용 건물, 즉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은 일반적인 사업소득에서 생긴 결손금으로 보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에서도 써먹을 수 있더라 이거지. 그지? 그런데 주거용 건물의 임대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을 다른 데서 써먹을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지. 판단할 수 있겠지요? 정답은 4번. 지금까지 제114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